보통 우리가 거시경제나 산업의 흐름을 분석할 때 그 계절의 변화를 예측하는 거랑 비슷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언젠가는 겨울이 오니까요. 맞아요. 과거의 데이터라는 온도계를 딱 보고 이제 슬슬 외투를 꺼낼 때구나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의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자연 법칙처럼 여겨졌죠.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는 시클리컬, 그러니까 주기적 산업에 아주 익숙한 패턴 말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였고요. 아니 그런데 만약에 늘 쓰던 그 온도계를 들고 밖을 나갔는데 세상의 물리법칙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법칙이요? 네. 여름 다음엔 가을이 와야 하는데 태양의 온도가 갑자기 3배로 막 뜨거워지고 그 상태로 영원히 멈춰버린다면요? 와, 끔찍하면서도 엄청난 변화네요. 오늘 우리가 마주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의 세계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과거의 그 온도계는 완전히 고장났고요. 진단기기의 화면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새로운 패턴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일시적인 수요 폭발이 아니라 이 거대한 산업의 구조적 DNA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일종의 돌연변이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교차점, 그 가장 깊은 곳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오디오 방송을 넘어서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딥다이브의 시간입니다. 준비된 자료가 엄청나죠. 방대한 글로벌 투자은행 리포트부터 딥테크 분석, 그리고 흩어진 공시들까지 전부 파헤칠 예정입니다. 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오늘의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재정의, 그리고 이 통제 불가능한 AI 인프라 밸류체인 속에 숨겨진 진짜 수혜주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마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너무 명확해서 파고들수록 기존에 갖고 계시던 상식들이 팍팍 깨지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시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아주 충격적인 오프닝 훅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무려 3배나 상향 조정을 했어요. 네, 시장이 꽤나 술렁했죠. 단순히 주가가 오를 거란 전망을 넘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 메모리 빅3가 나란히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게 될 아주 거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도대체 이 낯선 빅사이클의 기저에는 어떤 숫자가 깔려 있는 겁니까?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읽으려면요, 먼저 시클리컬의 죽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시클리컬의 죽음이요. 네, 방금 말씀하신 UBS 리포트의 가장 치명적인 핵심은 목표 주가가 아니거든요. 바로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업계 전체 생산 물량의 30%로 완전히 고정되어 버렸다는 팩트입니다. 잠깐만요. 30%의 물량이 장기로 묶여버렸다고요? 이건 단순히 지금 당장 재고가 없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원이 다른 얘기죠. 과거의 반도체 시장은 철저히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막 출렁이는 천수덕 구조였잖아요. 그런데 물량의 30%가 고정 가격으로 수년치가 묶여 있다면 이거는 이 기업들이 더 이상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사스 기업들처럼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확고한 퀄리티 주식으로 밸류에이션 모델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네요. 그 흐름을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월가가 지금 마이크론의 멀티플 리레이팅을 세게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UBS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마이크론의 주당 순이익, 즉 EPS가 1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황기에 반짝 돈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굳어진 거대한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거죠. 아니 근데요. 제가 거시경제랑 이 투자의 세계에 오래 머물면서 진짜 뼈저리게 배운 철칙 중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시장이 다 같이 모여서 이번엔 다르다! 라고 외칠 때가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AI 수요가 아무리 폭발적이라고 해도 공장 짓고 장비 깔아서 칩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 결국 공급 과잉이 오고 가격은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기본 원리 아닌가요? 이 장밋빛 전망 좀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닙니까? 평상시라면 그 합리적인 의심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요 측만이 아니라 공급의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가 그 경제학의 법칙을 아예 부수고 있거든요. 물리적 한계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죠? 시티증권 딥테크 리포트에 아주 중요한 수율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는 AI용 HBM 있잖아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같은 용량의 일반 D램을 만들 때보다 웨이퍼 소모량이
무려 3배에서 3.5배 이상 들어갑니다. 아, 웨이퍼를 3배나 잡아먹는다고요? 이거는 찰떡같이 비유하자면 항공사들이 마진 극대화하려고 비행기 내부 구조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거랑 똑같네요. 오, 어떤 의미죠? 항공사가 새로 도입하는 비행기 좌석의 80%를 수익성이 엄청난 1등석, 즉 HBM으로 꽉 채워버리는 겁니다. 비행기의 총 대수나 물리적인 공간은 똑같은데 1등석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코노미석인 일반 D램의 공급량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결국 여행 비수기가 와서 수요가 살짝 줄어들더라도 이코노미 표값 자체가 미친 듯이 폭등해버리는 아주 만성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와,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네요. 기업들이 HBM 생산 라인을 돌리면 돌릴수록 일반 범용 D램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딜레마, 이른바 생산 착시 현상이 지금 전 세계 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산 착시 현상.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여기에 쐐기를 박는 메리츠 증권의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제왕인 삼성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설비 투자를 대폭 축소했어요. 아, 캐펙스를 줄였다고요? 지금 이 호황에? 네. 반도체 팹은 오늘 땅을 파고 투자를 딱 결의해도 실제로 웨이퍼가 쏟아져 나오기까지 최소 3년의 레깅, 즉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3년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당장 전 세계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최소한 2027년 말까지는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돈으로 시간을 살 수가 없는 거군요. 비행기를 아무리 막 늘리고 싶어도 공장을 돌려서 비행기 뽑아내는데 3년이 걸린다는 수학적 한계 좋습니다. 구조적 공급 부족은 데이터로 확실히 납득이 됩니다. 네, 팩트가 너무 분명하죠. 그렇다면 칩을 확보하려는 전쟁은 1차적으로 끝났고 이제 시장의 병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가진 웨이퍼 안에서 어떻게든 더 불량 없이 효율적으로 칩을 만들어내야 할 텐데 여기서 진정한 의미의 기술적 해자는 대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딥테크, 미세공정의 묘미입니다. 과거 반도체 경쟁은 실리콘 도화지 위에 어떻게 하면 더 얇고 미세하게 회로를 그릴까, 즉 노광 공정의 싸움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네덜란드의 ASML이랑 그 EUV 장비가 완전 신처럼 군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ASML 출신 엔지니어들의 분석을 보면요. 이 회사의 진짜 해자는 설계 도면이나 특허 따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정말 끔찍할 정도의 시행착오 그 자체거든요. 시행착오요? 네, 최신 EUV에 적용된 트리플 펄스 기술의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기계 안에서 초당 5만 번씩 액체 주석 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잠깐만요. 초당 5만 번이요? 네, 초당 5만 번이요. 근데 ASML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에 레이저를 무려 3번 쏩니다. 와, 허공에 떨어지는 걸요? 네, 첫 번째 레이저로 물방울을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쫙 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이저로 그걸 타격해서 플라즈마 상태로 폭발시켜버립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만 광원 출력을 기존 500W에서 1.5kW까지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웨이퍼 처리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3번씩 요격해서 1.5kW의 광원을 만든다. 이거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무슨 양자역학을 통제하는 마법에 가깝네요. 중국이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 도면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미친 시행착오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 시간을 훔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노광 장비에서 그 극한의 효율을 뽑아냈으니 남은 과제는 그 조그만 칩들을 어떻게 조립하느냐로 넘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칩을 얇게 그리는 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 체인저는 어떻게 묶어내고 어떻게 열을 식히느냐, 즉 패키징과 쿨링으로 룰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패키징 쪽에도 엄청난 혁신이 있나 보죠. 랩리서치의 최신 PLP, 패널 레벨 패키지 기술을 보시면 딱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존 반도체 업계는 둥근 피자 모양의 원형 웨이퍼에서 네모난 칩을 잘라냈거든요. 네, 흔히 보는 그 둥근 판이요. 근데 칩은 네모 모양이잖아요. 둥근 판에서 네모를 자르다 보니까 가장자리 20%의 공간은 필연적으로 버려지는 수율 손실이 발생했어요. 아, 끄트머리 곡선 부분은 다 버려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랩리서치는 아예 가로 세로 600mm짜리
거대한 사각 패널에서 칩을 곧바로 패키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버려지는 모서리도 없고 한 번에 처리하는 칩의 양이 원형 대비 무려 9배에서 10배나 폭증하게 되죠. 와, 둥근 프라이팬에서 전을 부치다가 아예 네모난 대형 상업용 오븐으로 장비 자체로 통째로 바꿔버린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가올 HBM5 세대의 제일 핵심 과제는 방열, 즉 타오르는 열과의 전쟁입니다. 열이요. 확실히 칩을 겹겹이 쌓으니까 엄청 뜨겁겠네요.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12단, 16단씩 막 쌓아 올리다 보니까 가운데 낀 칩들은 엄청난 열에 갇혀서 칩 자체가 녹아내릴 위기에 처하거든요. 이걸 해결하려고 칩 사이에 열이 빠져나가는 수직 통로를 뚫을 칩리 구조가 도입되고 있고요. 굴뚝을 뚫어버리는군요. 네, 그리고 칩과 칩을 연결할 때 기존에는 범프라고 부르는 미세한 납땜 돌기들을 썼는데 이제는 이 돌기조차 거추장스럽다며 없애버리고 구리와 구리를 분자 단위에서 직접 딱 붙여버리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리를 직접 붙여버린다. 접점이 짧아지니까 신호는 훨씬 빨라지고 열 발생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바로 이 미세한 접합과 방열 공정을 지배하는 에바라, 배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후공정 장비사들의 영업이익률과 주가가 지금 미친 듯이 폭등하는 로직이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거대한 자본 지출의 물결이 단순히 칩을 찍어내는 전공정에서 이제 칩을 결함 없이 쌓고 열을 제어하는 후공정 패키징과 KLA 같은 계측 장비 쪽으로 대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팹 밖으로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네, 나노미터 단위의 칩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열 제어 기술이 필요한데 이 엄청 뜨거운 GPU들이 수만 개씩 빽빽하게 꽂혀서 돌아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내부는 도대체 어떤 극한의 상태인 겁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서 진짜 굉장한 위화감을 느낀 지점들이 있거든요. 미국 전력망의 물리적 한계,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가격 폭등, 그리고 한국 시장 구석에 있는 특정 수동 부품사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네, 겉보기엔 다 다른 뉴스들이죠. 남들은 이걸 그냥 각기 다른 섹터의 뉴스로 취급하던데 방금 말씀하신 그 방열과 효율이라는 키워드를 딱 대입해보니까 이게 다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연결고리의 실체를 제가 데이터로 확실히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세미아날리시스의 최신 AI 인프라 리포트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요. 뭡니까? 현재 건설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서버렉 하나당 600kW라는 상상 초월의 전력을 집어삼키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글로벌 표준이 48V 교류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으로는 이 전력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죠? 그 낮은 전압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간 두꺼운 전선들이 엄청난 저항열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다 녹아내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아키텍처를 800V 직류 시스템으로 완전 강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V에서 단숨에 800V 직류로 올린다. 전압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팍 높여버리면 도대체 어떤 물리적 이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오메 법칙이랑 전력 손실 공식 있잖아요. 전압을 높이면 동일한 전력을 보낼 때 전류가 대폭 감소합니다. 전류가 줄어들면 전선을 타고 흐를 때 발생하는 저항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무려 220배나 줄어들거든요. 220배요? 네. 1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무려 5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엄청난 효율 개선인 거죠. 와, 효율이 미쳤네요. 하지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치명적인 대가가 따릅니다. 이 엄청난 전압의 직류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굵고 엄청난 양의 구리 케이블이 필요해지거든요. 데이터 센터 하나 지을 때마다 2만에서 3만 톤의 구리가 완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LME, 런던 금속거래소 구리 가격이 왜 저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는지 이 800V 아키텍처 전환이 완벽한 해답을 주네요. 맞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잠깐만요. 800V 직류, 고전압, 구리 폭등. 그렇다면 전선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눈키에 채셨군요. 그 800V의 고전압 직류가 막 요동치는 극한의 고주파 환경이라면 기존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던 일반적인 전력 제어 부품이나
콘덴서들은 그 전류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꽂자마자 모조리 터져버리거나 타버리겠네요. 네, 기존 부품들은 서버에 들어가는 순간 말 그대로 즉사합니다. 와... 그래서 이 엄청난 직류 노이즈를 싹 걸러내고 과전압의 충격을 방어해줄 초고 내구성 부품, 즉 전기를 잠시 가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일정하게 내보내는 미세한 댐 역할을 하는 부품이 무조건 필수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광 네트워크용 광대역 MLCC와 고전력을 견디는 AI 서버용 고성능 FCBJ 기판입니다. 잠깐, 고전압을 견디는 광대역 MLCC와 FCBJ 기판의 폭발적 수요. 잠깐, 그렇다면 이 회사는 단순한 부품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뜻인가요? 오, 어떤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시장에서 그냥 지나쳤던 아모텍과 삼성전기의 공시가 이제야 완전 소름 돋게 연결이 됩니다. 아, 그 공시 보셨군요? 저는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그냥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흔한 안테나나 모터 부품 납품하는 중소형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최근 공시를 보니까 이 작은 회사가 자기 자본의 상당 부분인 350억 원을 태워서 전액 광대역 MLCC 증설에 올인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했어요. 그렇죠. 정말 파격적인 베팅이었죠. 거기에 삼성전기랑 LG이노텍 공시를 뜯어보면 거의 죽어있던 FCBGA 기판 라인의 가동률이 최근 90%를 뚫고 수직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합니다. 표면적인 니스 아래에 조용히 흐르는 자본의 거대한 맥락을 지금 정확히 꿰뚫어 보셨네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엔비디아의 GPU 칩 성능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칩만 보죠. 하지만 구리값이 폭등하고 800V 고전압으로 문자 그대로 타들어가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만약 아모텍이나 삼성전기가 만드는 이 극강의 내구성을 가진 방패 부품들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버 자체가 켜지질 않겠죠.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개당 수천만 원짜리 최첨단 칩을 아무리 찍어내봤자 결국 전력망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서버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병목은 실리콘 칩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칩에 전력을 공급하고 살아 숨쉬게 만드는 혈관과 심장 부품의 쇼티지에 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밸류체인의 레버리지가 한국의 중소형 부품자들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구조가 진짜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딥다이브해야 하는 이유죠. 아모텍의 350억 유상증자는 단순한 운영자금 조달이 아닙니다.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들의 절박한 SOS에 응답하는 생존이자 쿼텀 점프의 선언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해자와 자본이 흐르는 인프라에 숨겨진 병목까지 확실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이 무대를 조종하는 주인공들, 즉 경영진과 거버넌스를 살펴볼 차례네요. 기업 수뇌부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이클을 어떤 전략으로 대하고 있으며 이 화려한 파티 뒤에 숨겨진 진짜 리스크는 무엇입니까? 경영진의 찐 전략을 읽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어야 하지만 모두가 겉핥기로 관과한 뉴스를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타결 뉴스입니다. 아, 그거 언론에서는 그냥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노사 갈등 봉합됐다 이 정도로만 보도하고 넘어갔잖아요. 네. 하지만 공시주석에 숨겨진 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600만 원 상당의 여가 포인트 등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현금이 아니라 자사주로 지급합니다. 자사주로요? 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그중 3분의 2의 주식 물량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동안 절대 팔지 못하도록 락업, 즉 매각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보너스를 주식으로 주되 당장 팔지 못하게 묶는다. 겉보기엔 그냥 단순한 보상 지급 방식의 변경 같지만 조직행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구조적 변곡점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에요.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장기주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만약 현금으로 성과급을 받았다면 노동자들은 당장 이번 달에 생산 할당량을 채우는 데만 급급할 겁니다. 하지만 내 보너스가 2년 뒤 회사의 주가에 연동되어 있다면요? 당연히 태도가 바뀌겠죠. 맞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이상 눈앞의 할당량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2년 뒤 HBM 시장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수요를 미친 듯이 높이고 장기적인 제품 퀄리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게 되죠. 노동조합의 이익과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방향성이 완벽하게 일치하게 된 겁니다. 실리콘밸리식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한국 최대 기업의 심장부에
구조적으로 딱 이식된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와, 락업 걸린 자사주 하나로 거버넌스 전체의 방향을 틀어버렸군요. 네. 그리고 경쟁사인 SK 하이닉스의 행보 역시 소름 돋을 정도로 전략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하이닉스에게 물밑 제안을 했거든요. 어떤 제안이요? 수십조 원 단위의 HBM 전용 공장 건설비나 노광 장비 구매 비용을 자기들이 대신 대주겠다고요. 아니,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프라를 지을 수 있는데 보통 제조사라면 환호성을 지르면서 돈을 받았겠죠? 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를 완곡히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다고요? 왜죠? 남의 돈으로 공장을 지으면요. 결국 그 공장에서 나오는 칩은 그 빅테크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호황일 땐 물건을 안정적으로 팔아서 좋겠지만 사이클이 꺾여서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금을 볼모로 잡혀서 헐값에 물건을 넘겨야 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옵니다. 아, 목줄을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HBM 시장의 압도적 지배자인 하이닉스는 굳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빅테크들의 절박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투자금을 받는 대신 5년 이상의 초장기 공급 계약 LTA를 맺었고요. 게다가 사이클이 무너져도 일정 가격 이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가격 하한 보장 조항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자본의 노예가 되는 대신 완벽한 슈퍼 을의 지위를 지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겁니다. 훌륭한 통찰입니다. 삼성은 내부의 인센티브를 일치시키고 하이닉스는 외부의 거대 자본을 통제하면서 완벽한 해자를 구축했네요. 완벽하죠? 하지만요, 저는 거시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고 파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믿을 때 가장 먼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이 완벽해 보이는 무결점의 사이클에도 아주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 마이클 버리입니다. 아,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는 현재 AI 혁명의 심장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강력한 숏,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거든요. 그의 논리는 매우 뼈아픕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GPU를 사들이는 이 엄청난 AI 수요가 실제 소비자들의 트래픽에서 나오는 진짜 수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수요라는 건가요? 기업들이 어떻게든 AI 모델 성능을 부풀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갈아 넣어 억지로 프롬프트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이른바 토큰 맥싱에 의한 일시적이고 기형적인 착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이네요. 무엇보다 그가 제시한 재무적 숫자가 진짜 섬뜩합니다. 현재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가 고객사들로부터 받아놓은 비취소 약정, 즉 중간에 절대 취소할 수 없는 확정 주문액이 무려 1,820억 달러에 달합니다. 1,820억 달러요? 네, 이 어마어마한 수치는 엔비디아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연간 영업현금 흐름 전체를 초과하는 규모거든요. 만약 버리의 경고대로 지금의 훈련 수요가 일시적인 거품에 불과했고 어느 순간 빅테크들의 투자가 딱 멈추며 수요가 급감한다면 취소할 수 없는 이 수백억 달러의 주문 청구서가 부메랑이 되어서 엔비디아와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치명적인 연쇄재무 위기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 강력한 리스크 시나리오, 분석가로서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이야, 마이클 버리의 거시적이고 재무적인 통찰은 언제 들어도 간담을 서늘하게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숫자가 보여주는 팩트의 이면, 그리고 기술이 진화하는 방향성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 어떤 팩트가 있죠? 최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현장을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TSMC 수뇌부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친목을 다진 게 아니라 차세대 플랫폼 양산을 두고 향후 반년이 우리 역사상 가장 바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확언을 했어요. 자신감의 표현이군요. 네, 당장 현장의 팹 가동률과 패키징 라인의 부하가 버리의 주장이 아직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방어 논리는 따로 있습니다. 뭔데요? 바로 아키텍처의 유연성입니다. 버리의 우려처럼 값비싼 HBM 메모리에 과도한 병목과 막대한 비용 압박이 생겨서 투자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AI 기술과 자본은 거기서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병목을 우회하기 위해서 진화해버립니다. 우회를 한다고요? 네, 이미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데이터를 처음 학습하는 훈련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학습된 AI가 소비자에게 답을 내놓는 추론 단계에서는 굳이 값비싼 HBM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대신 경제적 임계점을 이미 돌파한 고속 캐시 메모리인 SRAM을 대거 탑재하거나 구리 전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열과 지연 속도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실리콘 포토릭스, 즉 광학 아키텍처로 칩의 설계 자체가 쫙 분화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최근 추진하는 다이나모 프로젝트나 그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이 내놓은 LPU 모델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증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AI 인프라 시장에서 하나의 기술적, 재무적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그냥 공중으로 증발하는 게 아니라 SRAM이나 광학 아키텍처 같은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적 우회로를 뚫고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형태만 바뀔 뿐 밸류체인 내의 자본 투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마이클 버리가 간과한 딥테크 시장의 진짜 생존 로직입니다. 와, 훌륭한 방어입니다. 병목이 생기면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길을 바꿔서라도 자본은 기어코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 준비된 심층 분석의 퍼즐 조각들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지도로 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참으로 많은 구조적 변곡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어떻게 시클리컬의 굴레를 훌쩍 벗고 장기 성장주로 멀티플을 재평가받고 있는지, 미세공정의 한계를 부수기 위해 ASML이 초당 5만 번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랩리서치의 사각 패널과 HBN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패키징의 룰을 어떻게 산산이 파괴하고 있는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통제하기 위한 800V 직류 아키텍처로의 전환이 어떻게 잊혀져 가던 한국의 수동부품 기업, 즉 MLCC와 FCBGA 회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는지 그 숨겨진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확인했죠. 여기에 삼성과 하이넥스의 영리한 거버넌스 전략,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섬뜩한 리스크 시나리오를 아키텍처의 분화로 멋지게 방어해내는 딥테크의 유연성까지. 정말 이 사이클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역동적인지 증명하는 꽉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어떤 반도체 주식이 당장 오를까라는 1차원적인 질문을 훌쩍 뛰어넘게 되셨습니다. 실리콘의 한계, 전력망의 붕괴, 자본의 이동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병목을 만들고 또 그걸 돌파해내는지 그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의 지도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가지게 되신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야를 얻게 되신 거죠. 하지만 오늘 이 치열한 논의의 끝에서 제가 당신에게 꼭 던지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다루었던 실리콘이나 고전압, 구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죠? 전혀 다른 차원의 병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는 대만에 연간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그 섬 전체를 전 세계 AI 혁명의 난공불락 심장부로 완전히 요새화하고 있거든요. 네, 대만이 곧 AI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데 완벽히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중국 정부는 딥시크나 알리바바 같은 자국의 천재적인 민간 AI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해외 출국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통제요? 네, 이게 단순히 여권을 뺏고 두뇌 유출을 막는 수준의 조치가 아닙니다. 극소수의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지능, 바로 엘리트 인재 그 자체를 마치 핵무기나 히토르처럼 국가 최고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국경 안에 가두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선언이거든요. 와, 자본으로도 기술로도 결코 우회할 수 없는 가장 통제 불가능한 변수네요. 인적 자본의 무기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공장의 생산 수율을 계산하고 구리 케이블의 전력 한계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치열하고 잔혹한 AI 인프라 전쟁의 최종적이고 가장 치명적인 병목은 TSMC의 팹이나 800V 전력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이 병목이 되는 거군요. 이 거대한 인공의 지능을 창조하고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국가 간의 피말리는 인간 쟁탈전. 자본과 기술이 결국 지정학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쿵 하고 충돌하는 이 체스판 위에서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어디를 향해 세팅되어 있습니까? 과거의 온도계가 터져버리고 계절의 법칙이 무너진 이 낯설고 두려운 투자 세계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치는 깊은 통찰들이 당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